2018년 5월 대한민국 국회에 미래연구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연구원의 박진우 원장은 첫 연구 과제로 2050년 미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70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첫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박진우 원장은 말합니다.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2050년에 암울한 미래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경고하자는데 이번 예측의 의미가 있죠. 라고 말이죠. 대한민국에 드리워진 암울한 미래? 과연 어떤 미래일까요? 여기 2050년에서 온 가상의 편지가 한 통 있습니다. 홍센이 개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50년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저는 올해 30살로 좋은 사람을 만나 사랑스러운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제게 치명적인 유전병이 있어요. 어머니 외할머니 모두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저도 머지않아 발병할 확률이 90%라고 합니다. 제 아이에게는 이 유전자를 남기고 싶지 않아요. 유전자 가위 기술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데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답니다. 실행이 가능한 중국에서는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부담이 되지만 어쨌든 내 아이에게 그 유전자는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줄기세포 연구 등도 앞서 나갔다던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요? 2019년을 살고 계신 선배님들, 제 이야기가 들리시나요? 국회 미래연구원은 이 편지와 같은 예측을 합니다. 2050년 대한민국에서 유전자 치료를 원하는 한국인은 모두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떠날 것이다. 세계 생명공학 기술은 줄기세포와 유전자 치료 기술로 암 등 수백 개의 유전 질환도 치료해낸다. 한국은 과학자도 환자도 모두 외국으로 떠나고 생명공학의 갈라파고스로 전락할 전망이다. 라고 말이죠. 현재 대한민국에서 황운석 줄기세포 사태 이후에 유전자 편집 연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연구하고 싶은 사람은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2018년 11월 중국 선전에서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허젠쿠이 교수가 주도했는데요. 그는 홍콩 국제회의에서 말했습니다. LG의 면역력을 갖도록 유전자 가위로 교정했습니다. 쌍둥이 아기 루루와 나나가 탄생했죠. 라고 말이죠. 세계가 발칵 뒤집혔고 중국도 벌집이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 과학자 122명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고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2019년 3월에는 국제과학계 역시 이를 비판했습니다. 7개국 18명의 과학자가 참여했는데 그중 크리스퍼 최초 개발자 중 한 사람인 에마뉴엘 샤르팡티의 독일 교수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특정 질병 유발 유전자를 제거하는 것은 유전자 교정이 아니에요. 유전자 강화입니다.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임상 적용이 엄격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후젠쿠이를 구속했고 남방과학위대는 그를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습니다. 2019년 6월 13일 데니스 레브리코프 교수, 러시아 국립산부인과 연구센터 유전자 편집 연구소 소장인데요. 이 데니스 교수가 허젠쿠이의 편집을 업그레이드한 시술을 계획하고 있다고 과학 전문 잡지 네이처는 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만이 아니에요. 미국의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교수도 법이 허용한다면 유전자 편집으로 유전병 치료를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미탈리포프 교수는 세계 최초로 배아줄기 세포를 성공시켰는데요. 우리 한국의 유전자 연구의 석학인 김진수 교수와 함께 유전자 편집에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유전자 편집하기, 디자이너 베이비.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학생인 제 아들에게 물었더니 명쾌하게 답변하더군요. 유전자 교정은 좋은데요. 유전자 강화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요. 유전병 치료는 좋지만 초인간을 만드는데 유전자 가위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도 같으신가요? 그런데 사실 유전자 교정과 유전자 강화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유전자 교정의 범위도 모호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유전자 치료의 대상인지 아닌지도 논쟁적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대한 사실은 요구와 비용입니다. 원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있고 비용이 낮아지면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지요. 서용석 카이스트 교수는 이 점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연구소에서 태어나는 모든 과학기술이 실용화 단계까지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사회적으로 수요가 많고 경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비용이 되면 도중에 윤리 논쟁을 겪더라도 결국은 보편 기술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라고 말이죠. 과거 사례? 그런 사례가 있었죠. 예, 바로 시험관 아기입니다. 1969년 처음 이 논문이 나왔을 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도 반대했죠. 그러나 지금 이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인류는 300만 명을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로 진입했죠. 세부모 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머니 난자에 타 여성의 핵을 이식해서 아버지의 정자와 결합한 아이가 태어난 거죠. 2016년 6월에 미국 의료진에 의해서 멕시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15년 영국은 이를 이미 합법화한 적도 있습니다. 허젠크의 사태가 있지만 중국은 이 분야 세계 선두권을 유지할 것입니다. 프랑스, 독일은 한국처럼 유전자 치료 연구가 금지되어 있고 연구가 허용된 미국, 영국에 비해서도 중국의 규제는 자유롭습니다. 이들 선진국은 기독교 문명권이기 때문에 종교적 논쟁에 휩싸일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중국은 2003년 이후에 생명윤리법과 이와 관련된 규제를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를 허용하는 네거티브형 규제를 채택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제 2050년에서 온 한 여인의 슬픈 편지에 대해 답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대로 가면 저 여인은 중국으로 가서 미래 아이의 유전자 치료를 해야 한다는데 어찌 해야 할까요? 갈 길 먼 대한민국 국회에 2050년에서 온 편지가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까요? 걱정입니다. 홍센입니다.